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우리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하나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은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하지만 연계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수능 완성은 정말 빠르게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벼락치기를 해서 수능 때 여러분들이 꼭 연계 체감을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꼭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연계의 지문들은 꼭 연계 체감을 하고 문제를 풀면 시간도 훨씬 절약이 되고 그리고 정확도도 훨씬 높아지죠. 나만 다른 애들은 다 알고 푸는데 나만 모르고 풀면 어떡해. 그죠?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시간적인 측면에서 손해잖아. 그러니까 우리 빨리 벼락치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요 한 달 동안 수능 완성을 정말 재빨리 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 유형편에 이제 문학을 이제 공부를 해 갈 건데 지금 처음 나온 시가 뭐였냐면 모더니즘 시에 대한 짤막한 서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더니즘 시와 이제 시에 해당하는 그런 두 작품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요 가 지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니즘 시가 뭘까요? 모더니즘은 뭔가 현대적인 느낌의 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 나와요. 과거의 전통적인 형식과 차별을 두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적 경향이다. 자, 그리고 모더니즘 시는 현실을 객관화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현실을 객관화한다. 그럼 객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가 아니라 인간이 나의 상황을 얘기하면 절대로 객관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뭐예요? 타인 또는 3자의 상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관화하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객관화된 현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태도와 현실을 형성하는 방법, 그 안에 전제된 가치인식의 주안점을 두어 감상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객관화였어요. 객관화. 현실을 객관화해서 표현한다. 이건 뭐라고? 제3자, 그죠? 제3자의 상황을 내가 관찰하듯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모더니즘 시는 의도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며 객관적 시각으로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현실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 시각으로 형성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그 태도 안에서 대체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자,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문명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어 있다. 이를 파악하면 시에 담긴 의미들을 탐색해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현대 문명을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객관화해서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데 첫 번째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아는 특정 대상을 활용하여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아니면 뭐 동물이나 이런 의인화된 대상을 사용하면 훨씬 더 다른 입장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3자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특정 대상을 활용해서 우회적으로 현실을 표현한다. 됐죠?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특정 대상이 처한 현실과 거리를 두고 그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특정 대상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시적 화자가 대상과 상황을 관찰하면서 전달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뭐냐면 공간적 이미지를 담은 시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공간이 주는 이미지와 그 공간에서 특정 대상이 보이는 태도를 통해 현대 문명의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낸과 동시에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벗어나가고 싶은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 상황을 표현한다. 자, 두 번째 특징. 아까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인간이 아닌 대상을 사용해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의 이미지를 담은 시어. 근데 이 공간의 이미지를 담은 시어라는 거는 이 현대 문명의 부정적 면모, 마이너스 면모의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상황, 그죠? 그래서 이 대조되는 공간을 설정해서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한편 거리두기를 위해 제시된 특정 대상들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현실을 무기력하게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반어적으로 현대 문명의 포갑성과 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 제가 빨리 읽었는데 엄청 빨리
읽었죠? 자, 이 마지막 문단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런 현대 문명이니까 당연히 부정적 현실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부정적 현실 속에 속한 어떤 인물이나 뭐 어쨌든 대상이 현실을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적극성을 띠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극적인 모습은 진짜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라 라는 게 아니라 이 현대 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현실 순응하는 소극적인 면모로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뭐를 당위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시에는 모더니즘 시의 뭐 일반적인 그런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현실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뭔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요게 나타나는데, 이제 이게 인간이 아닌 특정 대상을 사용하고 공간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뭔가 저항하는 적극성을 지닌 존재로 그려내기도 하고 순응하는 소극적인 존재로 그리기도 한다. 그런데 순응하는 존재로 표현하면 그거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시부터 한번 볼게요. 나시 하기 전에 일반적인 모더니즘 시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이 모더니즘 시에서 뭐 특정 대상을 사용한다, 공간적 이미지를 담은 시어를 표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그 모더니즘 시에서는요, 이거 말고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지금 일단 문명 비판은 이제 거의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다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특히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색채어라든지 아니면 뭐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 감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우리 나를 한번 볼게요. 나가 지금 금붕어라는 시인데요. 자, 금붕어 한번 볼게요. 금붕어는 어왕박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한다. 자, 볼게요. 이때 금붕어는 뭐를 나타낼까요? 당연히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이에요. 네, 현대인. 자, 금붕어는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인데, 얘가 어디에서 살아가? 어항 속에 살아가잖아. 그럼 어항은 뭐야? 당연히 이 현대인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현실이겠죠. 현대 문명이야. 근데 어항 밖 대기를 당연히 뭐야? 플러스 공간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 공간적 이미지로 대조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할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현실을 대립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금붕어는 어항박 대기,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얘는 어항은 마이너스고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면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는 건 뭐야? 못 간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되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어때? 얘 소극적이네. 그럼 소극적이라고 그랬으면 아까 전에 저 위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네. 그치? 이거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거랑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잎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랬죠? 금빛 비늘, 빨간 꽃잎파리 같은 이런 색채어를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자, 근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붕어가 금빛 비늘을 입고 빨간 꽃잎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는데 얘네들은 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뭔가 색채요 이런 거 사용하는데 뭘 표현하냐면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럼 이 마이너스 뭔데? 이거는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금붕어가 어항 속에 살다 보니까 뭔가 어떤 야생의 생명성을 잃어버리고 본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되게 아름답게 치장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잎파리 같은 마이너스 같은 꼬랑지를 폈다. 눈이 가락지처럼 삐어져 나왔다. 이거 뭐예요? 지금 묘사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금방 본성을 잃어버리고 생명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됐죠? 그래서 생명성이 없고 본성을
잃어버렸다. 됐죠? 이제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볼 게다. 금붕어의 엄마면 당연히 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얘도 이 화장한 따님, 지금 이렇게 금빛 비늘이 있고 빨간 꽃잎파리 같은 꼬랑지를 편 이 딸을 몰라볼 거라고. 그만큼 어떻다? 많이 변해버렸다. 자, 그래서 이 화장한 따님은 이 금붕어를 나타내고, 얘는 지금 본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로 변해버렸다. 엄마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현대인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시민이래, 소시민. 그러니까 이 금붕어는 이 현실의 구속과 억압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소시민들을 나타낸다. 자, 그런데 이 근대 문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되게 그러니까 구속과 억압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데 한번 계속 볼게요.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쑥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떡가루를 흰 손을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가루는 뭐냐면 그 금붕어한테 이렇게 먹이 같은 거 주잖아요. 사료 주잖아요. 사료 줄 때 동글동글한 그런 가루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뽀로록 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떡가루는 바로 먹이고 금붕어에게 주는 먹이고 흰 손은 바로 그 먹이를 뿌리는 사람의 손이에요. 그럼 이 먹이와 이 사람의 손은 금붕어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준 그죠? 그런 현대 문명이라는 거죠. 그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현실에 안주한다 이런 얘기하고 할 수 있고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다. 자, 이건 뭐냐면 금붕어들이 저 어항 밖으로 나가면 뭐해? 어항 안에 살면 되지.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어. 라고 현실을 뭐 하는 거야? 합리화하는 거야. 합리화. 지금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이게 바로 행복이야 라고 합리화하고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자, 유리벽이 뭐야? 아까 구속과 억압의 그 어항이죠. 근데 이것에 부딪혀 머리를 부시는 일이 뭐야? 저항이죠. 저항이나 적극적인 노력 안 한다고. 얌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깨닫고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이거 다 뭐예요? 다 소극적인 거죠. 지느러미는 칼날에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자, 그럼 칼날에 흉내를 내는 것, 항아리를 끊는 일, 이게 뭐예요? 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건데 이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안 한다고. 그런 일이 없다니까.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겨본다. 자, 당연히 붉은 바다는 플러스 공간이죠. 금붕어가 사는 지금 이 현실, 어항 속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 공간이에요. 당연히 이 이상적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자유가 있는 붉은 바다를 흘겨본다. 꿈이라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동경은 한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만 이상향을 동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상향을 동경은 해. 근데 마음으로는 동경은 하는데 내가 직접 가보려는 시도,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계속 볼게요.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를 건너서 진화의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자, 그럼 보세요. 금붕어가 바다로 가려면 아롱진 거리를 지나서 어항 밖 대기를 건너서 진화의 한류를 끊고 그렇게 해야 갈 수 있어. 그치? 그럼 이거는 이 넓은 바다, 이 넓은 바다로 가는 이상적 공간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있다. 되게 역동적인 거죠. 그죠? 역동적이에요. 음성상징어 사용했네. 그지? 옥도빛 해초의 살림 속을 당연히 뭐야?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지. 검푸른 비늘을 입고 검푸른 비늘도 어때요? 플러스. 어때? 되게 생명력 넘치는 이 자연의 본성이 살아있는 곳. 상어에게 쫓겨다니고도 보고 싶다. 그럼 상어에게 쫓겨다니는 거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상어에게 쫓겨다니는 건 익사이팅한 삶이에요.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 됐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 그런데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 더 큰 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 한다. 이게 뭐야? 지금 되게 순응하고
하고 싶긴 하지만, 그지? 아까 전에 그 넓은 바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가고 싶긴 하지만 순응하고 체념해버린다는 거죠. 체념.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간다. 자, 그럼 이 어항에 금붕어의 이 배설물이 이렇게 쌓여가는데 그것처럼 뭐가? 금붕어의 연령이 쌓여간다. 그러니까 나이가 쌓여간다는 거죠. 나이가 쌓여간다. 그럼 뭐야? 이 금붕어는 지금 이 어항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은 이 마치 배설물이 쌓이는 것처럼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서 이제 나이만, 연령만 배설물처럼 쌓여가는데 이 말의 표현상의 특징은 자,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추상적 관념이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거를 시각화하여, 구체화하여 표현했다. 그걸 우리는 추상의 구체화라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자, 그리고 또 추상의 구체화라고도 하고 뭐 시각적 형상화다. 시각적 형상화.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나이가 쌓여가는 현상을, 모습을.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바다를 하늘보다 더 먼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만큼 정말 너무 멀어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아가고는 싶다고. 그러니까 이 이상향에 대한 동경은 하지만 그런데 갈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좀 수능적인. 자, 그래서 지금 이 금붕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더니즘 시의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 아까 전에 저 위에서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였냐면 인간이 아닌 특정 대상을 활용한다. 당연히 금붕어 사용했죠. 그죠? 금붕어라는 특정 대상을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화자는 관찰하듯이. 됐죠?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화자를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금붕어를 사용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 공간의 이미지. 공간의 이미지 뭐가 나왔죠? 대조적으로 이 어항 속의 공간과 그리고 어항 밖에 있는 바다라는 공간 또는 하늘이라는 공간, 이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 대립적으로 설정해서 되게 소극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됐죠? 이게 이제 이게 뭐죠? 네, 금붕어, 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볼 건데, 자, 이 다는 이제 나비와 강장이라는 시예요. 이 나비와 강장이라는 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시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위에서 가에서 이야기했던 그게 그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 모더니즘 시 중에서 이 나비와 강장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아까 전에 그 현대 문명, 이 현대 문명의 어떤 구속과 억압, 포갑성 이런 거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요. 자, 그럼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 봅시다. 활주로라고 했어. 그럼 활주로는 뭔가 비행기가 다니는 공간이니까 문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쟁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후의 절정에서. 그럼 최후의 절정은 마이너스죠. 아주 극한 상황. 극한 상황에서 흰나비는, 자, 이거 봐봐. 흰나비. 지금 아까 인간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통해서 표현한다 그랬죠.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삶의 방향성을 상실했어, 지금. 방향성을 상실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을 굽어본다. 피 묻은 육체의 파편. 뭐야? 얘가 지금 날아가는데 저 밑에 피 묻은 육체들이 쫙 파편으로. 당연히 뭐야? 이 전쟁의 비극성. 그죠? 폭력성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기계처럼 자결하는 심장을 죽일. 기계처럼 자결하는 심장. 이거 뭔가 좀 현대 문명과 같은 느낌이 들죠.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한 모금의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지금 샘물은 플러스인데 허망한 광장 마이너스죠.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길래. 그럼 여기서 이 투명한 광선의 바다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투명한 거 기분이 좋은데? 바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잘 보세요.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한대. 안막이 뭐야? 시야야, 시각. 이 시야를 차단한다잖아.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지. 투명한 광선의 바다. 이 투명한 광선, 그 전쟁 때 막 제트기에서 막
광선이 막 나오잖아요. 막 전쟁 때. 그래서 이 투명한 광선 마이너스고요. 이 투명한 광선의 바다도 당연히 마이너스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힘을 가진 현대 문명을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문명을 나타내는 말은 바다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현대 문명을 나타내는데 수능 특강에서 바다와 나비라는 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바다와 나비라는 시는 1930년대 그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바다가 너무나 깊고 차가운데 그걸 모르고 나비가 갔다가 상처를 입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명은 보통 바다로 통해서 들어왔죠. 문명이. 근데 이 문명은 바다로 표현된다. 근데 문명이 바다로 표현될 때 그 바다는 마이너스 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진공의 해안. 왜 진공이란 말을 썼을까요? 굉장히 숨이 막히기 때문이지. 공기가 없잖아. 그지? 숨 막히는 현실이야.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 해안에서 자, 과묵한 묘지. 어때? 뭔가 죽음의 이미지 나타나죠? 숨가쁜 제특이 마이너스네. 백성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빌려 당연히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흰나비는 말없이 이지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자, 그럼 이 이지러진 날개는 흰나비가 어떻게 됐다? 상처 입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바다와 나비에서 그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실이다 이랬던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이지러진 날개는 이 문명의 폭력에 상처 입은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자, 문명의 폭력에 의해서 상처 입은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아름다운 영토 플러스죠. 푸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플러스죠. 근데 이 활주로는 아까 처음에 마이너스였잖아요. 이 현기증 나는 활주로. 이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요. 현기증 나는이가 마이너스야. 푸르른 활주로. 근데 이 활주로는 약간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어디쯤에 미래의 어디쯤에 화려한 희망이 피고 있는 것일까? 됐죠? 희망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여. 그럼 신하고 기적이 승천해 버렸어. 그럼 승천해 버렸다는 건 신도 없고 기적도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예요? 되게 지금 현실이 절망적이구나. 그죠? 절망. 신도 없고 기적도 없어.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해본다 이랬어. 그럼 이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얘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고자 하는 뭐예요? 극복의지지. 극복의지. 그죠? 그리고 아니면 이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현대 문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라든지. 됐죠? 그래서 이 극복 의지와 노력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비와 광장이라는 시에서는 아까 가에서 나타난 모더니즘 시에 이 전통적 어떤 모더니즘 시의 일반적인 특징인 뭐 나왔어요? 인간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이 대상은 뭐라고? 나비라고. 그치? 이 나비라는 존재 어때? 되게 연약하긴 하지만 현대 문명의 폭력에 맞서려는 적극적인 저항 정신을 가진 그런 현대인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간의 이미지로 나타낸다. 여기서 공간 뭐가 나왔죠? 바다라든지 아니면 활주로라든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죠?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아름다운 영토 요거 플러스 공간이죠. 이 나비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두 시를 같이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들이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제 기억을 하고 연계 체감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이제 제가 빨리빨리 올릴 테니까 이제 수능 완성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